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 에버랜드 인기 스타 푸바오의 매력에 푹 빠져 있어요. 푸바오는 2016년에 중국에서 데려온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자이언트 판다예요. 2020년 7월 출생 후 성장 과정 전반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판다 열풍을 불러왔죠. 특히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푸바오 관련 게시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유되면서 인기몰이하고 있는데, 푸바오가 있는 판다월드의 누적 관람객이 1,400만 명에 달하고 에버랜드의 인기 굿즈 역시 다수가 판다 관련 제품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는 당근마켓이 푸바오의 1일 매니저 체험을 하는 이색 아르바이트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13,62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무려 4,540대 1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최근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이 태어나면서 에버랜드의 판다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죠. 그런데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푸바오는 내년에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판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판다를 기증하거나 판매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여하는 형식으로 국외 반출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판다는 암수한 쌍식 기간을 정해서 대여되는데, 판다 번식 연구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마리당 최대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을 매년 지불해야 하고, 판다가 새끼를 낳을 경우 5억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그리고 태어난 새끼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새끼가 번식해야 할 시기인 4살이 되면 다시 중국으로 보내야 해요. 얼핏 들어도 불합리해 보이는 판다 임대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전 세계 거의 모든 판다의 소유권이 중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고대의 판다는 베트남과 미얀마 북부 지역부터 중국 중남부 지역에 이르는 넓은 서식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구 증가에 따른 농경지 개간으로 서식지가 많이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판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 서북 지역의 스촨성 부근에만 서식하게 됐어요. 외모도 귀엽고 성격도 온순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동물이 중국에서만 서식한다는 사실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매우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를 활용해서 판다를 기증하는 방식의 외교 정책을 펼치는데, 1984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일명 워싱턴 협약에 가입하면서 기증 형식의 정책이 대여 방식의 정책으로 변경되어 보호동물로 지정된 판다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명분이었죠. 현재 전 세계에서 판다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멕시코가 유일한데, 중국이 워싱턴 협약에 가입하기 이전인 1975년에 판다를 기증받아서 2마리를 번식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판다가 세계에 소개되고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중국의 비밀을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국의 외교 정책에서 빠질 수 없는 판다 외교의 짧은 역사부터 이야기할게요. 판다 외교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아요. 1938년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원조를 얻음으로써 항전의 역량을 증강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선전부 직속으로 국제선전처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해외 홍보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당시 미국의 타임지, 포춘지, 라이프지의 설립자였던 미디어의 왕 헨리 루스가 본인의 미디어에서 친미파 지식인이자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장제스와 그의 부인 숭메이링을 일관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영향력 있는 매체의 보도 방향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해외 홍보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1941년 중국 정부는 숭씨 자매의 이름으로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증정하기로 해요. 표면적인 증정 명분은 미국의 중국 원조단체인 UCR의 활동에 대한 보답의 의미였는데, UCR의 결성과 사업 진행을 주도한 사람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던 헨리 루스였다는 점과 국민당 실세의 부인들이 판다를 증정했다는 점에서 판다 증정은 중국 국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판다를 미국에 증정한 숭씨 자매 중 첫째인 숭아이링은 중국의 대부호이자 국민당 정부의 고위공직자인 홍샹시의 부인이었고, 둘째 숭칭링은 신의 혁명으로 중화민국을 건국한 순원의 부인이었으며, 셋째 숭메이링은 순원 사후에 국민당 권력을 장악한 장제스의 부인이었거든요. 중국 국민당의 공식적인 판다 외교는 이때의 첫 기증과 중국과 영국의 연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런던으로 보낸 판다 리에너, 우리말로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판다 외에는 없었어요. 1949년에 공산당에 쫓겨 타이완으로 패퇴했거든요. 국민당 정부를 몰아낸 마오쩌둥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하는데, 이때부터 1970년대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동맹국이었던 소련과 북한에만 판다를 기증했어요. 1950년대에 중국이 소련에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허락과 도움 약속을 받으며 판다 2마리를 보냈고, 1960년대 이후에는 소련과 관계가 틀어지며 북한에만 5마리를 기증해요.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중국의 판다 외교는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다시 활발해져요. 닉슨 독트린 발표로 전 세계의 냉전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중국의 외교가 활기를 띠게 됐거든요. 중국은 1971년 유엔 가입을 시작으로 1972년에는 미국과 상하이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요. 하지만 오랜 기간 적대적인 관계로 지냈던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좋지 못했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은 판다를 이용했어요. 중국이 판다 외교를 시작한 1941년부터 워싱턴 협약을 체결한 1982년까지 41년간의 중국 판다 외교를 정리해보면, 중국은 총 9개국에 26마리의 판다를 기증했고, 이 과정에서 핵무기 기술을 획득하고 상하이 공동성명, 중일연합성명을 체결했으며, 일본에서 거액의 차관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소련, 북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서독, 멕시코, 스페인 등의 국가와 친선을 다지거나 해당 국가의 국민들에게 중국의 이미지를 좀 더 친근하게 개선할 수 있었죠. 결과를 보면 판다의 소프트 파워가 생각보다 대단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상징이자 전략 자산이 된 판다는 중국 전통 문헌에서 외면받아왔던 동물이에요. 오히려 판다의 중요성은 서구인들에 의해 드러났는데, 현재 중국을 상징하게 된 판다의 전통성을 확립하고 싶은 중국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싶었죠.
판다는 현대와 마찬가지로 고대부터 사랑받아왔을 거로 생각하지만 중국의 전통 문헌에서 판다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 기술이나 관심은 거의 찾기 어려워요. 프랑스의 선교사이자 박물학자인 아르망 다비드 신부의 기록이 판다에 대한 공식적인 첫 기록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비드 신부는 우연히 판다의 가죽을 보고 유럽에 보고했는데 이때가 1869년이었어요. 이때 처음 판다를 목격한 서구의 연구소, 동물원, 부유한 귀족 등은 판다의 표본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학자들을 파견했는데 그 수가 상당히 많았죠. 19세기 말에 학자들이 주로 판다의 표본이나 가죽 등을 수집했다면 20세기 초기의 조사단은 사냥의 목적이 있었어요. 시작은 1928년 미국 시카고필드 자연사박물관에서 파견한 조사단이었어요.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아들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주니어와 커미트 루스벨트 형제가 이 조사단에 포함됐는데 이들이 판다 사냥에 성공하면서 신문과 같은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서구의 판다 사냥 열풍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판다 사냥단에 의해 수집된 판다의 표본이 늘어갔고 이제는 살아있는 판다를 보고 싶다는 서구인들의 열망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래서 미국 시카고의 브룩필드 동물원은 사냥꾼을 파견해서 판다 포획을 시도하고 1936년에 살아있는 판다가 처음으로 외국에 도착하죠. 브룩필드 동물원에서 공개된 살아있는 판다의 인기는 대단했는데 1937년 4월 20일부터 3개월간 32만 5천 명의 관람객이 판다를 구경하기 위해 동물원을 방문했다고 해요. 같은 해에 뉴욕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5경기의 관객보다 8만 7천 명이나 많은 수였죠. 한편 판다에 열광하는 서구인의 모습을 보며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판다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여기에 서구인들이 중국 땅에서 생물 및 문화재 수집을 하는 행위가 불편하다는 지식인들의 의견이 맞물리면서 1929년부터 중국은 외국 조사단에 중국이 지명한 인물을 동행하게 하고 외국이 수집한 동물 표본의 절반을 중국에 제출하게 했어요. 그리고 1939년부터는 판다의 해외 유출을 완전히 금지하죠. 판다가 세계에 소개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판다의 가치는 중국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니라 서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여된 것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중국은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상징이 주체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단지 서구의 열광에 응답한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죠. 그래서 판다의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럴싸한 역사가 필요하게 돼요. 몇몇 언론을 보면 7세기 초 당나라의 여황제 측천무후가 일본 왕실에 판다로 보이는 곰 한 쌍을 보낸 것이 중국 판다 외교의 시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잘못된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의 근거로 일본왕가 영감이란 문헌이 제시되고 있는데 중국의 학자들은 이 문헌에 중국 최초의 여황제 측천무후의 집정 초기였던 685년 10월 22일 현지에서 살아있는 배군과 70장의 가죽을 당나라의 예물로 삼아 일본 천무천왕에게 보냈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요.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문헌인 일본왕가 영감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헌이 아니에요. 일본왕가 영감이 아닌 일본석이라는 문헌에 유일하게 비슷한 문구가 존재하는데 이 문구의 내용은 곰이 등장하는 것만 동일하고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문헌은 중국이 일본에 곰을 하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관리가 중국 동북 지역에 존재했었던 말갈족을 치면서 획득한 살아있는 곰과 곰 가죽을 일본 천황에게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문헌은 곰을 비라는 한자로 표기했는데 이 한자가 판다를 의미하는지 곰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죠. 이러한 잘못된 역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중국 학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해요.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판다 논문 대부분이 중국 시화사범대학의 후진추 교수 논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후진추 교수는 1960년대부터 판다를 연구한 인물로 중국 자이언트 판다 연구의 권위자이자 판다 생태생물학의 창시자, 판다의 아버지로 불려요. 측천무후의 판다 이야기도 이 교수의 논문에서 언급되는데 이후 신문기사와 저서, 학술적인 논문 등에 무한 인용되면서 정설처럼 굳어지게 된 거죠. 게다가 후진추 교수는 중국의 고대 문헌에 판다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말하면서 추, 맥, 비유와 같은 단어가 판다를 지칭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추는 검은 무늬가 있는 흰 호랑이로 묘사되는 중국 전설에나 나오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맥은 포유류 테이퍼과의 동물을 의미하고 비유는 범과 곰을 닮은 상상의 맹수죠. 동물의 생김새부터 의미까지 판다와는 너무나 다른 빈약한 근거이지만 판다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하는 중국의 욕망이 투영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러한 중국의 욕심은 역사뿐만 아니라 판다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애초부터 판다는 서양인들의 열광에 의해 가치가 드러나게 됐고 고대 문헌에서의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 문학적으로 콘텐츠가 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게다가 공산주의 국가의 근본적 한계로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만한 토양이 생성되지 않았죠. 하지만 문화 역량이 뛰어났던 미국은 중국의 무술인 쿵푸와 중국의 상징인 판다를 이용해서 쿵푸패드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해요. 그런데 서구인들이 중국 색채의 소재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은 중국 지식인들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냈어요. 중국의 예술가 자오반디는 쿵푸팬더가 중국의 국보인 판다와 전통 무술인 쿵푸를 무단 도용했다면서 법원에 애니메이션을 고발해요. 그리고 2011년 쿵푸팬더2가 나왔을 때는 극장 수백 곳에 보이콧 동참을 호소하는 편지를 돌리죠. 이때는 중국 여러 대학의 교수들도 비판에 동참했는데 정신과 육체를 단련하는 쿵푸를 중국의 국보인 판다를 가져다 폭력적인 무술로 왜곡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를 문화적인 침략이라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지식인들의 비판은 대중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쿵푸팬더는 중국 내에서도 크게 흥행해요. 게다가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없었던 중국이 쿵푸팬더 3 제작에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바꾸면서 쿵푸팬더를 비판하던
비판했던 지식인들의 주장은 힘을 잃어요. 여기서 쿵푸 팬들을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두 명의 지식인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명은 예술가 자오반디이고 다른 한 명은 영화 제작자이자 베이징 영화대학의 교수인 술리준이에요. 자오반디는 판다를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인데 판다 모양의 모자를 쓰고 섹시한 차림새의 판다걸들을 동반하고 다니면서 판다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중국 내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예술가예요. 그리고 쿵푸 팬더가 중국 문화를 왜곡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술리준 교수는 2011년에 레전드 오브 레빗이라는 제목의 쿵푸 팬더 표절 애니메이션을 만들죠. 이들의 행보는 판다를 문화적으로도 독점하길 원하는 중국 지식인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푸바오를 돌려보내야만 하는 서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사실 동물 외교는 오랜 역사에 걸쳐 있어 왔어요. 하지만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죠. 특히 동물들의 환경에 좋지 않았어요. 강철원 사육사와 헤어져야 하는 푸바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정치인들의 이기심에 동물들이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의 지우였습니다.